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까지 패권 국가로서 엄청난 그 지위를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 하긴 그 이전부터 트럼프 예. 정권서부터 사실은 리더십을 잃은 상황이었잖아요. 잃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패권 지위국도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화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단기간에 이제 이것은 뭐는 체면을 많이 구긴 건데요. 단기간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지금 중국이 GDP 7% 따라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그게 뭐 90% 되는 이런 상황은 이제 본질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텐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그 위기 국면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기 국면이면 항상 미국이 앞장서서 다들 모이자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준수해야 될 룰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글로벌 어젠다를 주도해 갔는데 이번에는 뭐, 아예 그런 생각을 트럼프가 형식적으로는 했지만 하지 않고 또 미국이 뭐 가장 심하게 그 다음에 의료 체계에 아주 부실한 부분을 다 보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미국의 리더십이 이제 많이 흔들렸다. 또 중국은 이제 그 틈을 타서 그 의료 장비나 이런 것들도 유럽에 많이 보내면서 이제 리더십을 좀 보였다. 이런 측면에서의 이제 그 미국 리더십의 이제 균열, 상처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뭐 본질적으로 그럼 이번 사태로 뭐 미국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려가지고 이런 거로 보기는 그렇게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미국이 이번에 이제 그런 앞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중국에 뭘 많이 의존하는 게 모든 나라가 다 느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항생제 같은 거 중국이 원료 공급만 하면 미국 많이 못 만듭니다. 이번에 그 의료 쪽에서의 대중 의존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미국 기업들도 이제 중국에서 슬슬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한 이제 미중 무역 마찰도 제한될 가능. 중국을 힘을 빼기 위한 미국의 공세가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셔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 네. 하긴 뭐 이번에 미국에서 마스크 하나도 못 만들어가지고 쩔쩔맸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내부 제조업의 상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얼마나 부실한지가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그 각 나라들의 어떤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수출 경쟁력 혹은 여러 가지 그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것이 이제 뭐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한국 경제에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이제 책 제목을 정할 때 좀 고심했던 게 이제 뭔가 긴장감을 좀 줘야 된다. 뭐 한국 경제에 딱 한 번 기회가 있다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뭐 사실 따지고 딱 한 번만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다만 거의 딱 한 번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타개하는데 매달리지 않으면 의외로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첫째는 이제 이거죠. 지금 이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중국이 지금 그동안 기술 추격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나온 이제 국내 연구기관에서 나온 평가한 자료를 보면은 이제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기술 수준이 얼마냐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약간 그래요? 소수점 차이만 있고 76%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뭐냐면은 이미 따라잡은 거죠. 지금 숫자가 앞서 있지는 않지만 76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우주, 뭐 해양, 국방 뭐 이런 거는 중국이 이미 앞서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이 따라잡았다. 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근데 특히 이제 디지털 쪽으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1위잖아요. 우리가 디지털 쪽에서는 중국한테 이제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냥 등짓고 뛰어넘기. 이건 제조됐고 우리 일로 바로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지금 많이 뒤처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수출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호무역이 가고 또 분명히 코로나19가 끝나면 무역마찰 재현되고 그러면 또 중국 상황이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수출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렇죠. 안 좋은 상황이다. 그다음에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잠재 성장률 그러잖아요.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일으킬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치. 그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5%였어요.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2%대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구 고령화, 뭐 저출산, 거기다가 이제 생산성 정체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예측한 거 보면은 2000년대 후반 가면 1%, 그다음에 어떤 학자는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0%까지 간다. 이렇게 보면 이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굳어지기 전에 그 투자 활성화, 그다음에 그 특히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그 인적 투자를 확대하고 해서 생산성 높이는 노력을 뭐 정부가 방법은 다 알 거예요. 해가지고 이거를 3%대로 빨리 올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추세적으로 굳어져. 그래서 사실 어떤 학자들은 10년도 채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로 가는 거를 확 꺾어서 올리려면 굉장히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거죠. 그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좀 활성화돼야 된다. 근데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제 위기 대응이지만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이제 그런 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뭐 철강, 조선, 선박, 자동차, 화학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거를 생각을 벗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까지 우리를 이끌었던 경제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게 다 예.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어떤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 산업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뭐 AI나 데이터 뭐 이런 거 보면은 또 인구수에서 우리가 중국한테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뭐 저도 이렇게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네. 제조업이 강한 게 매우 중요하네. 네? 서비스만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게 셧다운되는 건 경제 전체가 엉망. 유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발견한 거죠. 재발견한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의 그 강점을 잘 이렇게 선용해서 우리는 이제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이제 고부가가치로 가야 되겠죠. 제조업을 이렇게 버리는 것보다는 고부가가치 가고 또 그다음에 융합화. 그러니까 제조업과 기술이 들어와서 거기서 융합이 일어나서 융합은 이게 이제 학습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진입장벽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빅데이터는 이제 법안이 얼마 전에 이제 풀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조업과 융화되는 쪽으로, 융합돼서 발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또 고용도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하지만, 제가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저 책에도 표로 실었는데, 이렇게 쭉 고용한 인원 보면은요, 역시 인력을 많이 쓰는 거는 유통하고 제조업이에요. 구글, 페이스북이요. 비교해보면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는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그 IT 기업들은요, IT 대기업들이요, 사람 많이 안 써요. 아마존 사람 좀 많이 쓰는데 왜 많이 쓰냐면은요, 그 IT 관련 인력이 많은 게 아니라 물류 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실은 경제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많아서 그 성장의 과실을 여러 사람이 나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제조업을 잘 골격을 유지하면서 선진화, 고급화시키는 쪽에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재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대표님을 초대를 해서 방송을 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뜻밖의 한국의 이 바이오 브랜드 가치가 수조 달러의 홍보비를 지출한 것 같은 그렇죠? 세계적으로 신뢰를 얻는 예. 인지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앞으로 이 바이오 분야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사실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기업들 브랜드가 삼성이 몇 등이네 이런 얘기도 해왔잖아요. 그다음에 국가 브랜드 얘기하는데 이번에 국가 브랜드가 확 올라갔다. 확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사실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의료 산업에 대한 이제 신뢰도라든가 실력이 이제 입증이 좀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이제 팬데믹이 이제 빈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이오 쪽을 정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기회를 사실 주어지는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렇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이번 기회에 바이오 코리아 이런 쪽으로 이렇게 쭉 성장시켜도 좋은 비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죠. 예. 그러니까
어떤 쪽이 됐든 빨리 그 뭔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뭔가 밀어붙여야 되는 그만큼 우리가 긴박한 상황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양손잡이 얘기를 좀 해도 되나요? 네네. 예, 예. 이제 책을 쓸 때 한국경제 딱 한 번에 기회를 제목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양손잡이 경제를 갈 거냐. 제가 왜 양손잡이라고 했냐면은요, 그 왼손으로는 다 쓰자는데, 이제 경제정책에서 보면은 이제 오른손은 이제 성장을 좀 중시하는 이제 뭐 보수. 보통 이렇게 대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진보는 이제 분배, 양극화 해소. 정치와 관련해서. 네. 근데 지금 상황은요, 우리가 쭉 얘기를 해왔지만은 지금 성장도 문제가 생기고 양극화도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진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성장 대 분배, 기업 대 노동, 뭐 이렇게 이분법으로 사고를 해서 뭐 기업들 좀 이렇게 잘 해주면 뭐 친기업이다, 뭐 이런 막 비판적 분위기로 가고, 또 뭐 이쪽 양극화 쪽으로 하려고 그러면 뭐 좌파다. 저는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는 한국 경제가 그 회생의 길을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냥 그 실용적 사고를 가지고 지금 사실은 보면은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일자리 잘 많이 만드는 게 그 경제 정책의 최선의 목표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좀 실용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거는 뭐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격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정서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이제 기업을 보는 저는 이제 노사정 그 노동 문제를 보는 이제 노사정 대타협도 중요하다. 근데 한 축으로는 이제 우리는 기업을 보는 시선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어찌됐건 기업들이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그 통계를 말씀드려볼게요. 좀 안타까운 거는요. 그 세계경제 포럼이죠. 월드 이코노믹 거기에서 매년 국가 경쟁력을 내놓는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대비 우리가 13위고 중국이 28위인가 그래요. 근데 정부 규제 쪽에 가면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중국이 오히려 저희보다 훨씬 규제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중국이 19위고 우리가 87위예요. 아,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라서 굉장히 기업 규제가 심할 것 같은데 꽤 됐습니다만은 중국 CCTV가 그런 방송을 한 적도 있어요.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기업의 시대. 정부 부서를 하나 없앴더니 기업이 더 잘 됐다.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중국도 그렇게 올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도 이제 대기업과 기업 보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저기를 좀 배웠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제 뭐 북유럽을 봐야 되느냐 말아야 많이 다르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북유럽은 산업 정책에 관한 하는 작은 정부예요. 네. 기업들한테 많은 자유를 줍니다. 다만 복지로 넘어가면 큰 정부예요. 네. 그러니까 작은 정부와 큰 정부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거거든요. 우리도 좀 그런 좀 탄력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만 그러면 기업은 뭐 이렇게 지원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기업은 저는 그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낙수 효과를 복원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낙수 효과 없어서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낙수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죠. 이익을 많이 내고 성장을 많이 내야 하면 그게 근로자, 뭐 지역사회, 거래업체 이렇게 골고루 다 이렇게 적셔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양극화라는 게 전에는 성장을 하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살기 좋아졌는데 지금은 성장은 했다고 그러는데 일부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야기하면 저것도 좌파 얘기하냐? 그런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좌파 얘기 아닙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굉장히 작년 9월인가 10월에 미국의 전경련이 있어요. BRT라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미국의 뭐 알만한 사람, 팀쿡부터 해서 알만한 사람들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선언을 하는데 작년에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이 나왔어요. 주주 자본주의의 종환. 주주만을 생각하는 자본주의 했더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사실 이게 처음 나온 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전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였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목적이 거의 상당히 상징적으로 했어요. 고객, 근로자, 거래업체, 지역사회. 그 다음에 주주를 맨 마지막에 뒀습니다. 마지막에 두고 그 다음 문장이 재밌는데 주주는 뭐냐면요. 장기적 이익이에요. 단기적으로 뭐 자사적 이거 얘기 안 했습니다. 장기적 이익. 근데 이거 그냥 주장만 보면은 야 이것도 무슨 미국의 뭐 샌더스가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데 아닙니다.
미국의 정경련이 그런 주장을 해서 그거를 우리나라에 잘 소개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클라우스 슈밥 그 WF 회장 있잖아요. 네. 지금 그 WF 홈페이지 가보십시오.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이 사람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기업과 사회의 이제 경제 주체들도 기업을 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뀔 거고 또 기업은 성장해서 지금 일자리도 많이 안 생기는 상황인데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는 이렇게 공생하는 구조로 가야지 이제 지금까지처럼 그 자본이 독주하는 식의 이거는 이제 양극화 이슈 때문에 언젠가는 벽에 부딪힐 거다. 그래서 저는 종전의 주주 자본주의를 이제 오른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왼손.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 정책도 성장과 양극화에서 주주와 이해관계자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이제 양손을 다 쓰는 그런 경제 체제로 바뀌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전체 세계적인 이미 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지금 많이 해외 쪽에서는 이슈화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이제 그만 이분법적으로 이제 그만 싸우자.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게 방송을 운영하면서 네.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제 댓글들이 달리지 않습니까? 네. 그 반응들을.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제가 야, 이건 정말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하나요?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네, 거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도 있고 지금 어떤 디지털의 발전에 의해서 왜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뜨잖아요. 유튜브가 됐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과 뜻과 뭐 하여튼 이런 같은 정보를 보는 사람들끼리 이게 같이 모이면서 거기서 재생산이 계속되니까 완전히 적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 외의 거는 틀린 게 돼 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네. 뭐 저는 이제 요즘 시간이 많아서 좀 책을 많이 보는 편인데 이제 에릭 프롬이 쓴 건전한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건전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적의가 가득한 사회. 우리가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이슈나 상황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다만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적대적인 그런 대치로 가는 거는 이제 전체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조금 서로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해 줄 필요는 있다. 다만 주장의 수위도 좀 낮추어서 근데 공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공생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궁극적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헌법에 가면 국민들의 이제 잘 사는 삶이라든가 경제 민주화라고 규정돼 있지. 예를 들어서 보수 정책을 써라, 진보 정책을 써라. 그 헌법이 없습니다. 예,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정책을 실용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총선 결과에서도 나타난 이렇게 여론의 흐름을 보면 이제 개혁을 요구하고 뭐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사람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 지향하는 거 그건 뭐 저도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근데 다만 그거를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좀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얘기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의 이 어떤 양극화된 이 구조, 대결적 구도를 이용하려고 하지 이것이 잘못된 거야, 함께 뭉쳐야 돼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리더십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분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뭐 안타깝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뭐 종교계 글쎄 예전에는 그냥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이 가끔 뉴스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런 면도 있고 또 그런 분이 계셔도 이 사회가 그런 분의 존재를 또 인정할까? 뭐 공격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 그럴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사회가 좀 바뀌었나요? 아니 그런데 그런 분들의 부재가 좀 아쉬운데요. 전체적인 그 사회적 상황을 이제 주도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리더십을 좀 이렇게 뭐 지금 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통합하고 좀 포용해서 나라가 골고루 이렇게 잘 살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한 발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이제는 좀 통합을 조금 신경 쓰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할 수 없네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단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예. 이게 사실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요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합니다. 정말 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각자 도생 사회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런 사회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참 이제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의 또 힘이 잘 드러났잖아요. 그 정말 감염이나 사망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 현장으로 뛰어간 의료진, 또 간호를 보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뭐 집에서 못 나오는 분들한테 음식 배달해 준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닥치면 뭐 근무오기도 다 그렇지만은 굉장한 결집력을 발휘해서 네. 세계를 이상한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결집력을 발휘하는데 이게 일상으로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는 세계 행복 보고서가 매년 나오는데 이제 2019년에 나온 자료를, 그러니까 이제 2018년까지 조사한 자료인데, 보면 순위가 54위인가 그런데요. 그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근데 그 항목을 보면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그 뭐냐면 이제 그나마 54위를 하는 것도 1인당 GDP라든가 평균 수명, 양적 지표가 높아서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positive effect 그래가지고 긍정적 영향. 그 질문이 뭐냐면은요, 어제 즐거웠거나 웃었느냐 물어보거든요. 그거는 104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웃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 서포트라는 항목을 보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느냐 91입니다. 볼리비아, 미얀마, 이투나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쭉 통계를 제가 봤는데 보면 우리 정도의 소득 수준에서 이렇게 소셜 서포트가 낮은 나라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각자 도생이네요. 각자 도생이죠. 그리고 뭐 몇 명, 그 통계는 잊었는데 OECD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느냐. 우리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요, 우리 뭐 숫자가 무지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번에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 위기 때 이렇게 결집력이 높은 아주 훌륭한 민족인데 일상에도 좀 이런 생각이 좀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돌아보고 내가 어려울 때 또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뭐 이런 나라가 좀 됐으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북유럽 이런 거 다 상위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물량적 기준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자살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오늘 촬영하는 날 이틀 전인가도 뭐 일가족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면 좀 마음이 아프죠. 저분들이 저렇게 극단적이었으면 이렇게 SOS 칠 분들이 없을까? 오늘 방송에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가 서로 돕는 분위기가 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이 SOS를 치면 원스톱으로 서비스, 패키지로 이렇게 서비스를, 긴급 부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도움을 받아도 이 제도가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군데 가야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제도는 모르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이렇게 쭉 종합 점검해주고 이렇게 해서 상담도 해주고 재무적인 부분, 뭐 의료적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은 거문망 정도는 이제 칠 수 있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 1년에 저기 GDP가 1900조나 되는 나라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도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우리가 이번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결집력을 발휘했듯이 일상에서도 좀 타인을 보는 그런, 타인의 어려움을 보는 그런 데 대해서 좀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는 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뭔가 이 뜻이 예. 통하기 시작하면 예.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은 있는데 예. 참 그 뜻을 모으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런 뜻을 모으는 이제 역할들을 앞에 서 계신 리더들이 좀 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예. 하여튼 정말 어려운 세상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욱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리고 한국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고요. 어쨌든 책 제목대로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이 책 제목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뭔가 더 나아지고 더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